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식품위생학 강의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중독 네 번째, 자, 식물성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자, 요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7쪽을 펴보시면, 자, 식물성 식중독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독버섯이 있죠, 우리나라에. 자, 독버섯에 대한 거. 자, 독버섯 계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독 식중독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쵸? 독버섯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버섯에 의한 식중독인데, 독버섯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중독 증상에 의한 독버섯에 분류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독버섯에 의한 중독 증상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위장염 증상 해가지고 화경버섯,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황갈색 송이, 그 다음에 구분 외대버섯, 삿갓 외대버섯,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장염 증상을 일으키는 것. 자, 그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복률은 빠르고 사망률은 낮죠. 자, 그래서 위장염 증상이 있는데 그 종류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콜레라 같은 심한 위장염 증상에 이어서 간, 장 및 신장 등의 장애를 일으키는 종류죠. 그래서 도구 산광대버섯, 그 다음에 알광대버섯, 흰 알광대버섯, 마기곰버섯,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광대버섯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이 있고 혼수 경련, 그 다음에 간, 신장에 또 중추신경에 장애를 주고 사망률은 50% 이상. 이 정도는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콜레라와 같은 증상, 장인데, 이런 거에 주로 광대버섯,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치사율이, 사망률이 50%나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78쪽을 보시면 또 다른 부분으로 독성분인데, 자, 뭐라고 돼 있으니까 향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거, 그죠? 향정신작용. 예를 들면 향정신작용이 뭡니까? 마약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환락, 그러니까 환각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치광이버섯, 그 다음 환각버섯, 광대버섯, 목장, 말뚝버섯 같은 경우는 자, 흥분제, 광란, 환각, 혼수, 마비 등의 증상이고 회복률이 빠르면 사망률은 낮다.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거는 우리 콜레라 같은 위장염이 심한 증세, 그게 이제 높은 걸로 보죠. 그 다음에 부경암 신경 말초를 흥분시키는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니을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버섯의 유독 성분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버섯의 유독 성분 같은 경우 표를 보시면은 뮤스카린이라고 해가지고 광대버섯, 땀버섯, 그 다음에 파리버섯 같은 경우는 우리 주요 증상이 있는데 요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외우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식품위생학은 그만큼 뭐가 암기 쪽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독버섯의 감별법. 자, 악취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빛깔이 진하며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식용버섯하고 반드시 독버섯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턱바지가 있다는 것,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9쪽 보시면 독버섯은 줄기가 세로로 갈라졌고 유즙 등의 점진물을 분비하고 삶을 때 은수저를 검게, 그죠? 은이 이제 독에 의하면은 이제 검게 변하죠.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감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자. 자, 감자를 보면 대표적인 독성분은, 자, 요거 밑줄 치십시오. 자, 솔라닌이라고 돼 있죠. 자, 솔라닌이 돼 있는데 이건 솔라니딘과 당이 결합해서 알칼로이드 배당체, 그러니까 염기성 배당체로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라닌, 그래서 요거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특징을 봅시다, 여러분.
자, 솔라닌의 특징은 어떤 거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징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솔라닌은 저해작용이 있어서 효소의 저해작용이죠. 그래서 어떤 효소냐면 콜리니스테라제 해가지고 이런 효소 저해작용이 있어서 중독시,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위장장애, 그 다음에 목구멍의 열감, 무기력감, 현기증, 뭐 졸음, 가벼운 의식장애, 그 다음 어린이의 경우는 위험하죠. 혼수상태, 경련에 이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어떨 때, 자, 이런 부분 알아야 되죠. 싹이 났을 때, 감자의 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감자의 싹이 나거나 햇빛에 노출돼서 감자의 색깔이 녹색화가 됐을 때, 싹이 났을 때나 녹색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솔라닌 함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디귿에 나와 있죠. 반드시 이럴 때는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싹이 난 부위나 녹색화된 부분을 반드시 제거한 후 조리한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갖다가 조리할 때는 싹 부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녹색화된 부분을 철저히 제거한 후에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솔라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리에 의해서 제거는 되지만은 가열에 의해서는 분해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조리에 의해서는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감자의 솔라닌 성분, 뭐 시험에 가끔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거해가지고 우리가 조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시안 배당체 함유 물질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시안 배당체라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청산을 유리한다. 자, 그래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됐을 때 청산을 유리한다. 푸른 독이죠. 청산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시토크롬 산화효소를 저해해서, 시토크롬은 우리가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얘기하죠. 시토크롬 산화효소는. 그래서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를 저해해서 조직호흡을 급속하게 저하시킨다. 그래서 조직호흡 급속하게 저하시킨다. 그 다음에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조직호흡을 급속히 저하시킨다.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여러분. 다량 섭취 시 두통, 그 다음 소화불량,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곤란, 그죠? 자, 호흡기의 산화효소를 갖다가 저해시키기 때문에 호흡곤란, 강직성 경련이 나타난다. 뭐 심한 경우는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로서는 우리 종류 외워둡시다. 청매, 살구시. 자, 이거 여기에 작용하는 게 아미그달린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하콩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수에 있는 것,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과 호흡곤란이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예방은 오래 가열해서 청산을 갖다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갖다가 휘발시키고 증발시키죠. 그 다음에 물로 여러 번 세척하여 제거한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독버섯, 감자, 시안배당체 함유 물질 같은 경우는 시험에 가끔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카시나 정제불충분한 면실외성, 뭐 고시폴 같은 경우 독성분이고, 피마자는 리신이, 그 다음에 알라젠, 알러젠이라고 하죠. 알러젠이라는 것들, 그 다음 기타의 뭐 동미나리, 공목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는데, 우선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독버섯과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시안배당체 함유물질,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0쪽 봅시다. 자, 여러분 80쪽을 보시면 동물성 식중독이 있죠. 자, 동물성 식중독을 보면 특히 이제 어류에 의한 식중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류에 의한 식중독 하면 대표적으로 뭐죠? 보거죠, 보거. 보거 중독. 자, 보거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 물질을 독성분을 받아들여서 저장하죠. 이거의 보고독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테트로톡신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트로톡신이다 해가지고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로 어디에 분포했다? 난소, 보고 R이죠. 그 다음에 간에 많고, 그 다음에 장, 피부, 근육순 이렇게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난소와 간에 가장 많다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B를 보시면은 자, 단백질이 아닌 약 염기성 물질에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는 물이나 유기용매 같은 경우에 그냥 녹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극성인 물에도 못 녹고 무극성인 유기용매도 녹기 어려운 약염기성 물질이구나. 그래서 약염기성 물질. 거의 용해가 안 되죠. 물의 용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기용매도 용해가 안 되고, 단백질 종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부위별, 시기별, 종류별로 독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죠. D번에 비브리오균과 슈도모나스균, 독을 생산하는 그 균이 1차 생산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자체가 이런 독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균들이 이제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브리오균, 수도모나스균의 1차 생산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산란 시기에 독이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5, 6월이죠. 그 다음에 열의 안정, 그러니까 열에 강하다는 얘기죠. 끓여도 무독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에 안정하다, 일광, 햇빛에서 안정하고 열에도 안정하다. 그 다음에 질을 보시면 강산 알칼리에는 쉽게 분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4% NaOH 수용액에서는 분해가 될 수 있구나. 요거까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흡수 배설이 빨라서 식후 2, 30분이 지났을 때 곧바로 2, 3시간이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중독 증상은 뭡니까? 보통 신경계 마비. 자, 그 다음에 청색증에도 반드시 밑줄 치십시오. 자, 청색증, 신경계 마비와 청색증, 그 다음에 지각 이상 운동 마비, 호흡근 마비. 자, 치사율은 굉장히 높죠. 60% 이상이다. 언어장애까지 올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걸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1쪽을 보시면 중독 증상의 4단계가 나와 있죠. 자, 오히려 지금 아까도 했던 것처럼 중독 증상이나 이런 보고 독의 독소의 특징 요것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 중독 증상의 4단계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보시면은 1단계는 뭐 처음에 이제 약한 지각 현상이죠. 해외 지각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구토나 이런 거 보행 실족. 2단계는 미각, 촉각 둔화 마비, 손발 다리에 운동 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은 뚜렷한데 3단계 같은 경우는 골격근이 완전 마비되고 호흡곤란. 그러다가 보면은 마지막 4단계는 의식불명, 호흡정지,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십시오. 자, 예방법을 봅시다, 여러분. 81쪽 보시면 반드시 독 성분 섭취 시 하제. 그러니까 보통 하제라는 게 뭐냐면 설사약을 이 자체가 흡수하고 배설이 빠르기 때문에 설사약을 독 성분을 섭취했다면 반드시 설사약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설사약, 가급적 산란기에는 식용을 금지하자. 5, 6월에는 그렇게 보시고 내장 껍질 등이 함유된 것은 식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이거는 복 전문 요리 자격증은 딴 그 사람이 요리한 것을 섭취하자.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식품에서도 보면은 복 전문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고집을 개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건 전문가한테 저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요리한 것은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테라 중독이라고 했는데 시가테라 중독 이렇게 보십시다. 시가테라 중독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성분이 시가톡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보고독 같은 경우는 잘 나오니까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중독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시고 그 다음에 시가테라 보면은 열대나 아열대 산호초 주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쪽은 아니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서식하는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를 섭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사망률이 낮은 식중독을 얘기한다. 그런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개류에 의한 중독이죠. 조개류. 보고독은 잘 나오니까 반드시 별표를 치십시오. 조개류 봅시다. 자, 특징은 플랑크톤 생성 독소를 조개가 섭취하여 체내에 축적된다. 거기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플랑크톤이 생성도 몰라. 섭취했을 때 체내에 축적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서식지 특이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 표 체크하십시오, 반드시. 자, 요 표를 체크하시고 서식지 중에서 베네루핀이죠. 그 다음에 삭시톡신이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조개류 중독 중에서도 우리가 종류가 나와 있죠.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별표를 치십시오. 이 표 같은 경우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런 종류를 구분하면 뭡니까? 보통 베네루핀이라는 독을 함유한 조개들이 모시조개, 그죠? 그 다음에 바지락, 그 다음에 우리가 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작은 조개들, 그렇게 되죠. 근데 삭시톡신 같은 경우는 함유한 게 좀 크죠. 대합조개. 그 다음에 섭조개, 홍합, 진주담치 이런 것들이 있고 큰 조개들이다 주로. 섬조개, 홍합 이런 것들. 주로 종류가 작은 조개가 이런 베네루핀이라는 독성분을 함유하고 큰 조개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삭시톡신 독성분을 함유합니다. 자, 발생 시기는 보통 베네루핀 같은 경우는 3, 4월 봄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삭시톡신 같은 경우 5월에서 9월 적조현상. 그러니까 바다색이 붉은색의 플랑크톤, 식물성 붉은색의 그러니까 적조 편모류가 많이 번식하는 시기죠. 따뜻한 시기 때 우리가 발생한다. 특히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경우는 봅시다. 자, 요거 특징도 체크하셔야죠. 특징, 종류 체크하시고 특징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열에 안정하죠. 그래서 알칼리에 가열되면 파괴된다. 열에 안정하니까 100도씨에서 3시간 가열해도 파괴가 되지 않죠? 열에 안정, 열 안정.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염기성, 용액에 가열하면 파괴가 된다. 그래서 알칼리에 가열하면은 파괴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삭시톡신 같은 경우는 열에 안정하죠. 가열에도 거의 파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중독 증상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황달 증상까지 봅시다, 여러분. 황달, 출혈, 간장,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황달, 출혈, 간장에 이런 부분의 특징. 이제 중요한 거는 종류와 특징이 중요하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마비,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이죠. 그래서 말초신경마비 증세. 이렇게 보시고, 치사율 같은 경우 상당히 높죠. 베네루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치사율을 보시면은 베네루핀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서 44에서 45%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 우리가 삭시톡신에 의한 것은 10% 정도, 이런 부분, 그죠? 이런 것 우리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82쪽을 보시면 여러분 기타 물질이 있죠. 설사성 폐류독, 그 다음에 기억상실증 폐류독, 이거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트라민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이제 동물성 식중독에서는 우리가 보고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개류에 의한 중독, 요것들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반드시 우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82쪽 봅시다, 이제. 자, 81쪽을, 이쪽을 살펴보시면은, 자, 곰팡이의 대사 산물에 의한 식중독이 나와 있죠? 11장 해가지고, 자, 곰팡이가 이제 체내 물질 대사, 체내 화학작용이죠. 이런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독성분에 의한 식중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이코톡신 있죠. 마이코톡신.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마이코톡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를 총칭하는 말로써,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마이코톡신이 뭐다?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를 총칭하는 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람이나 가축의 급성 만성장애를 일으킨다. 급성 또는 만성장애를 일으키고 곰팡이 독에 의한 건강장애를 촉진하여 곰팡이 중독증,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진균 중독증이라고도 얘기한다. 곰팡이 중독증. 버섯이 진균체니까는 진균 중독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을 봅시다, 여러분. 자, 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 곰팡이 마이코톡신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쌀, 보리와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자,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에 밑줄 치십시오. 곡류나 수확전의 곡류나 가공품에 증식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곰팡이 독이 생산하는 곰팡이 독을 생산하는 곰팡이는 뭐가 있습니까?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밑줄을 칩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스파라질러스 속, 자, 반드시 밑줄을 치시고, 페니실리움 속 밑줄 치시고, 퓨자리움 속 밑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곰팡이 독 생산 곰팡이는 아스파라질러스 속에 해당하는 것과 페니실리움 속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퓨자리움 속에 해당하는 거. 뭐 뒤에 이제 종이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곰팡이 독을 보셔도 퓨자리움 독소균은 추울 때 많이 발생하고 아스파라질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독소균과 페니실리움 독소균, 고온다습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보통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아스파라질러스 독소균,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독소균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추울 때는 자, 퓨자리움 독소균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계절의 관계가 깊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 원인식품이나 사료에 곰팡이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죠. 반드시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 자, 비감염성의 밑줄을 치십시오. 자, 비감염성이다. 이런 독성분은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에 의해서니까 곰팡이에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나 동물 사이에서는 이렇게 직접 전파되지 않는다. 비감염성.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교적 열에 안정하다. 열에 안정하다. 비교적 열에 안정.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 다음 항생물질 투여에 의한 효과가 별로 없다. 항생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죠. 자, 보통 곰팡이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할 때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주요 곰팡이 독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곰팡이 독. 자, 주요 곰팡이 독을 보시면은 아플라톡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명 간장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생산 곰팡이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스파라질러스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생산 곰팡이를 봤을 때는 뭐냐, 아스파라질러스 속으로서,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밑줄을 치십시오. 자, 아스파라질러스 플라버스, 그 다음에 아스파라질러스 파라시트쿠스 해가지고 이런 두 가지 이 곰팡이, 자, 생산할 수 있는 곰팡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생산 최적 조건은 보통 우리가 곰팡이가 수분이 적은 데서 우리가 증식을 하죠. 그래서 수분은 16%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습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80에서 그 공기 중에 수분이 곰팡이 매개체 전달될 수 있어야 되니까는 80에서 85% 이상, 여기까지 우리가 외웁시다. 온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은 온도죠. 세균 증식 온도보다는 낮습니다. 25에서 30도씨. 주로 이 곰팡이가 서식하는 기질, 그죠? 숙주, 말 그대로 이런 기질은 쌀, 보리,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은 거,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아플라톡신 요거 잘 나오니까는 여기도 반드시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독성분은 비원이 가장 강하고 M1, 그 다음 G1 성분이구나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봅시다. 특징, 열에 안정하고, 자, 270에서 280도씨 이상 가열시에만 분해된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산성, 강한 산성이나 강한 알칼리성에서도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물에도 녹지 않고 유기용매는 잘 녹는다. 무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자외선 방사선에 넘어갑시다. 자, 2번 땅콩, 옥수수, 면화 종자 등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죠. 아스파라질러스 오카라톡신 해가지고 오카톡신 요 부분 간장과 신장의 독성분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스틴이라고 하죠. 스테리그마토시스틴 이런 부분도 아스파라질러스 그 다음에 버시칼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말토리진 해가지고 보통 신경독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스파라질러스 오리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간 신장 또는 간에 그 다음에 신경독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황변미도. 자, 황변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쌀이 갈색화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황변미독도 한번 살펴봅시다. 황변미독. 자,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외워두셔야 되니까 체크하시고 황변미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건 어떻습니까? 수분이 14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보통 전체적으로 부분 외우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이 곰팡이에 의한 독성분은 주로 이제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건 식품의 수분 함량이 보통 16% 미만 이하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황변미독은 아스파라질러스가 아닙니다. 아스파라질러스 속이 아니라 페니실륨 속이 바로 요 증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 밑줄 칩시다. 페니실륨 속의 곰팡이가 기생하여 유독한 독성 물질을 생성. 그래서 쌀을 황색으로 변색시킨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요거에 의한 독은 바로 자 생산하는 거는 페니실륨 속이죠. 페니실륨 속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종류를 보자면은 아일랜디아 황변미 해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일랜디 톡신, 그 다음에 류토 스키린, 그 다음에 사이클로콜로로틴 해가지고 간에 이제 간장독 이런 것들이 있죠. 생산 곰팡이는 반드시 페니실륨, 아일랜드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톡시카리움 해가지고 황변미, 그 다음에 타이 황변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페니실륨 속에 의해서 속이 곰팡이가 기생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도 한번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세 번째죠. 세 번째 보시면 붉은 곰팡이라고 했죠. 붉은 곰팡이. 자, 퓨자리움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속은 퓨자리움 속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퓨자리움 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외웠을 때는 아플라톡신을 하는 거는 아스파라질러스 속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러스 속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페니실륨 속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얘는 퓨자리움소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에는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식중독 무백혈증이라고 나와 있죠. 면역계에 작용하죠. 식중독 무백혈구증. 백혈구에 보통 핵이 있는데 자 보십시다. 생산 곰팡이는 퓨자리움은 스포로 티 코디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소는 뭐 이런 부분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증상을 봅시다. 이 증상을 체크합시다. 소화기 이상과 경련, 그 다음에 만성 중독일 경우 조혈기능 장애로 백혈구수가 감소한다. 면역 기능에 작용하는 백혈구수가 감소한다. 반드시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뒤로 넘기시면 84쪽에 있습니다. 혈액응고 시간을 지연시킨다. 혈액응고 시간을 반드시 지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곰팡이들이 또 있죠. 지알라논에 의한 중독과 그 다음에 피무니진에 의한 중독.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표가 있죠, 여러분.
이 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84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곰팡이종에 의한 것들, 어떤 곰팡이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되고, 이거 마이코톡신 같은 경우는 이 독성분이죠. 그 다음에 곰팡이종, 그러니까 왼쪽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마이코톡신은 독성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생산하는 곰팡이종 관련 식품이 있는데, 이거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나가니까는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85쪽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곰팡이별로 본 주요 가공식품의 곰팡이 발생 같은 경우에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칸에 뮤코스라고 있죠. 곡류 가공품이나 빵, 향신료, 육류 가공품에 있는 것들, 그거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좀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아스파라질러스라고 나와 있죠. 아스파라질러스 같은 경우도 어떤 식품에 주로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퓨자리움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곡류가공품이나 건조야채, 전체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주로 많이 포함된 식품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네 번째 맥각독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시죠, 반드시. 자, 맥각독이라는 거 있는데, 클라비스의 그러니까 퍼퓨리아 해가지고 보리 개화기에 기생해서, 그러니까 이 보리가 개화할 때 기생해서 흑자색의 균핵인 에르고트 생산을 한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이런 독소 성분으로서는 에르고톡신 같은 경우, 에르고타민, 에르고미트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에르고톡신의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생산 곰팡이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산 곰팡이를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독성분인데 어떤 거다? 보리계약에 기생해서 흑자색의 균핵인 에르고트를 생산한다. 그리고 증상을 봅시다, 여러분. 급성 중독, 그 다음에 만성 중독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임산부에게는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 만성 중독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한번 밑줄, 사지근육 위축 등의 경련, 그 다음에 말초신경 순환장애로 인한 궤적, 그러니까 세포가, 신경세포가 궤저가 된다. 그러니까 괴사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세포가 죽는다,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 자, 거기에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맥각독 같은 경우는 급성 중독, 만성 중독, 그 다음에 이런 독성분, 에르고톡신이라는 것들. 자, 거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은 86쪽에 곡류 중 7% 이상이면 치명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환각제인 LSD 근원 물질이기도 하고 자궁 수축제, 분만 촉진제, 지혈제로도 이용한다는 것.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6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구분 뭐 간장독, 간장에,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퓨자리움 독소균, 피부염 물질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실 거는 원인 식품이다 했을 때 이제 주로 곰팡이 독에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 우리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피해 동물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표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표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주로 앞에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 있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황변미에 의한 것들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퓨자리움 독소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신경독 이런 부분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7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식품 중 곰팡이 독소 허용 기준이 있죠.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자, 그래서 요건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서 87쪽에 있는 우리나라 식품 중 곰팡이 독소 허용 기준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주로 기준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곡류, 두류, 견과류, 단순 가공품에서는 15 마이크로그램, 1kg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 이런 게 알아두셔야 되고, 단 비원은 1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류 가공품, 두류 가공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다.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요, 자, 제조 가공 직전에 원유미 우유 같은 데서 0. 보통 액체 성분에서는 좀 더 적어야 됩니다. 0.5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다음에 파툴린 같은 경우는 사과 주스 이런 농축액이 함유되는데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플라톡신 B1,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M1 요 정도를 외워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핵심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88쪽을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핵심 문제가 있죠. (88쪽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1번. 다음 중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식중독의 개요를 알아야 되겠죠. 자, 봅시다. 1번, 2번, 3번. 자, 식중독은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서 크게 독소형과 감염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급성 장관 증상, 그것. 자, 대장균에 의한 것이죠. 복통, 설사, 구토. 그런 세균성 식중독에 의한 것들이죠. 반드시 설사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3번, 시간이 지날수록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줄어들고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과 원인 불명의 식중독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전체,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1, 2, 3이 맞는데 4번을 봅시다. 식중독의 90% 이상이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이다. 아니죠. 틀렸죠. 대부분의 식중독 90% 이상은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세균성에 의한 식중독이다. 그렇게 하나 두십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은 어떻습니까?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 세포로부터 독소를 분비해 사람이 섭취했을 때 나타난다. 그렇죠? 그게 독소형 식중독이죠. 미생물이 생산한 독에 의한 그 독을 섭취했을 때 사람이 섭취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독소형 식중독은 자,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서 그거 큰 거죠. 잠복기가 짧고 발열은 거의 없다. 이거 체크합시다. 2번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3번 봅시다. 독소 분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당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어도 식중독은 그죠. 독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장내에서 급격하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소형은 아닙니다. 그 세균에 의한 것보다 그 세균이 생성한 독에 의한 것이죠. 그럼 1, 2, 3이 다 맞는데 4번이 틀렸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소화기 장관을 공격하는 독소는 엔소톡신이 아니죠. 자, 소화기 장관을 공격하는 독소는 엔테로톡신입니다. 엑소톡신이 아니고 엔테로톡신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엔테로톡신.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고 3번 봅시다.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잠복기가 경구 감염병보다 짧다. 자, 경구 감염병은 2차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2차 감염이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없죠. 그래서 잠복기가 경구 감염병보다 짧고 다량으로 발병할 수 있다. 그 다음 면역성이 없다는 것.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특징 3번 더 체크하시고 특히 이제 경구 감염병처럼 2차 감염은 없습니다. 뭐 다음 장에서 이제 우리가 경구 감염병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4번 봅시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감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전부 세균성 식중독이죠. 근데 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번 포도상구균은 보통 포도상구균하고 또 하나가 있다는 게 보톨리누스균이죠. 이것들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89쪽 봅시다. 5번. 식중독이 여름에 발생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그렇죠? 자, 세균성 식중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 세균이 그만큼 최적 번식 온도는 보통 이제 35에서 40도씨 이때 되니까는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서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독소형 식중독도 어차피 세균 번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고 자, 6번을 봅시다. 식중독 발생 시에 행해져야 할 조치로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역학조사는 들어가야 되죠.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당국의 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의 인책, 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당장 긴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 잘 일어나는 시기는 자, 보통 이런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 여름철이죠. 그래서 7, 8월이다. 자, 어패류이기 때문에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가 주로 어패류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거기 알아두시면 되고, 8번 같은 문제는 뭡니까? 8번은 포도상 구균 하면 독소형 식중독이죠. 자, 포도상 구균의 원인 식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땅속, 자, 우선은 떡, 곡류, 탄수화물, 땅에 기생하죠. 그래서 식품이나 우유, 버터, 치즈, 유제품의 원인 식품이 되는 것이죠. R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R류가 아니다. 보통 이런 가공 제품들, 도시락이나 이런 거, 곡류,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에도 많이 우리가 기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저개발국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설사. 자, 설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설사하고 혈변을 혈변을 보이기도 하는 대장균은 무엇이냐 했죠. 대장균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병원성 대장균이죠. 출혈성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병원성, 장관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것.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이 아닌 것은 했는데,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 그 다음, 자, 이렇게 보면 보톨리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세균성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이죠. 병원성 대장균으로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균 같은 경우는 비병원성과 병원성으로 나눠지죠. 보통 이제 우리가 감염형은 병원성으로 보는 겁니다. 11번 봅시다. 장염 비브리오균도 중요하다고 했죠.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우선 장염 비브리오균은 편모를 가지고 있어서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아니라 감염형 식중독이죠. 그 다음에 열에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포자 강균이다. 자, 아니죠. 열에 약하다 보니까 무포자가 되겠죠. 무포자 강균. 그래서 그 밑에 해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실 때 장염 비브리오균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열에 약해서 60도씨에서 5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11번 같은 경우는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 다음 12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식중독의 설명인가 했죠? 자, 엔테로톡신 한다면 엔테로톡신, 독소형 식중독인데 엔테로톡신을 생성한다. 요거 딱 보시면 나와야 되죠. 잠복기가 굉장히 짧다. 매우 짧은 편이다 했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서도 우리는 이제 포도상구균 식중독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보톨리누스, 멸치균 있는데 병원성 대장균은 보통 감염형이고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는 멸치균,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 했을 때 자 3번 포도상구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흔한 식중독의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12번에도 반드시 체크하십시다. 자, 그 다음 91쪽 봅시다. 13번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리스테리아는 2번 봅시다. 인간계 동물계에서 리스테리오시스라는 증상을 일으킨다. 그람 양성 강균으로 표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보통 저온균이거든요. 그래서 포자 형성 열에 약합니다. 저온균으로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봤는데 1번 봅시다. pH 2, 3 정도에서 잘 자라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세균 같은 경우는 낮은 산에서 자라지 못하죠. 이런 거 무조건 pH가 굉장히 낮은 데서 자랄 수 있는 거는 보통 곰팡이 종류 같은 경우고 이런 것들 세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 같은 경우 특히 리스테리아는 호염성이죠. 염분이 높은 농도에서 자랄 수 있는 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호산성이 아니고 호염성. 염분의 농도가 어느 정도 높을 때요. 5%, 6% 정도에서도 자랄 수 있는 것. 자,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14번. 보톨리누스균 중 청어, 고등어, 가자미, 연어 등의 발효식품에 분리되고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형은 어떤 타입인가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A, B, C, D, E 여러 가지가 있는데 E형균의 경우가 주로 어패류 오염원이 됩니다. E형균의 경우가 어패류 오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 자 4도씨 이하의 정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저온성 균이죠. 그리고 열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로 E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5번 황색 포도상 구균의 특히 문제가 되는 식품들과 포도상구균도 중요하다고 했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문제되는 식품들과 조건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그 다음에 2번, 4번은 다 맞죠. 자, 단백질 식품, 육류, 가금류가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황색 포도상구균은 보통 탄수화물 식품이 원인균이 됩니다. 그 밑에도 해설 나와 있죠. 그리고 오래 방치된 식품
안에 독소를 분비했기 때문에 그 독이 남아있는 걸 사람이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균은 제거돼도 독성분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처리 단계를 거친 식품은 그만큼 손이나 여러 단계 세균의 번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15번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과 아닌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을 봅시다. 황색 포도상 구균 예방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접촉 표면 용기 도구 등 위생적으로 유지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식품의 직접적인 취급은 최소화시키자. 그 다음에 손에 상처가 났을 화농성 이런 환자들 있죠. 이런 부분들 조리하는 것을 금한다. 화농성 환자들이 조리하는 걸 금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거 봅시다. 남은 음식은 단 한 번만 아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단 한 번만 재가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가열 먹을 때 가열을 해야 됩니다. 열에 약하니까 우선은 그 균을 죽이기도 하고 최소한.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 91쪽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 92쪽서부터 다음 문제들을 쭉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